자,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은 이거 민법, 두 번째가 인문, 자아, 그리고 세 번째가 건축, 기술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두 개, 민법이랑 그리고 자아, 인문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머릿속에 알아놔야지 문제 풀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민법이래. 법률에 관한 비문학 지문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법률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일단 법률은 용어가, 전문적 용어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용어에 주의를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의 효력, 기간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우리 그 문제 한번 풀어본 적 있죠? 모의고사 때. 그쵸? 법의 효력 기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외. 변하지 않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예외를 잘 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주면 돼. 원칙적으로 무엇이지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민법이죠. 민법 우리가 지난번에 모의고사 봤을 때 9월 모의고사 봤을 때는 형법 나왔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야, 우리 여기에서는 민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알겠지? 적어놓자. 민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형법과 비교하지 않는다 라는 거, 민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된대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이 된다. 이때 고의는, 자, 첫 번째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 인식하고 있었어. 그치? 인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 의도적으로.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네요. 실행한 것을. 그런데 과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 다 실수야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과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구나. 그런 상태에서 실행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서 과실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남한테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진짜 실수였어. 주의하지 못해서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자,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야. 가해자의 이 과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사회 평균인을 가지고 기준으로 본다는 거구나. 이거는 있잖아요. 이따가 또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하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 평균인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는 불법행위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상태 차이. 자, 불법행위 전후. 분명히 내가 이 불법행위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만큼의 자산이 있었는데 불법행위를 당하고 나서부터는 이만큼밖에 없네? 그럼 내가 절반 정도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우리가 손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누가 규정해야 돼? 당연히 이 가해자가 배상을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가해자가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으로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야 돼. 그럼 당신 때문에 내가 절반만큼의 피해를 봤으니까 당신이 절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상해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가 구현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요. 누군가 나한테 실수로 본의치 않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혔어? 어쨌든 나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명명백백하게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입은 피해가 딱 보여진다면 그거를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을 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자, 그래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여기 조금 중요해. 피해자가 그러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냐? 그것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받았습니다, 입었습니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법원? 아니지. 변호사? 아니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을 때 입증하는 게 전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전제는 법원에서 인정을 했을 때, 그렇겠군요 라고 인정을 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과 반전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된 게 있다면, 그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난번에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그래서 집에 문을 열어놓고 대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뿔뿔뿔뿔 현관 밖으로 이제 점프해서 나와가지고 안전 방범창 점프해서 나와가지고 아파트 복도에 있었던 짬뽕을 먹고 죽은 거야. 그러면 옆집에서 왜 짬뽕을 내놨냐 막 하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겠죠. 옆집 입장에서는 다 먹고 제대로 이렇게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내어놓은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강아지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응? 나는 그냥 다 먹고 나서 그릇 회수해가라고 내놓은 거다. 그러면 이웃집에 과실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문을 열고 청소를 했어. 강아지가 나도 뛰어넘어 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피해자한테도 과실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때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면 고의는요. 옆집 강아지가 너무 시끄러웠어. 이때다 하면서 맨날 이제 캡사이신을 탄 짬뽕을 내놨던 거야.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강아지 못 챙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 가해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렇다면은 과실일 때는 어떻게 되냐?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면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의도 없었으니까 과실이지.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정 있으므로 요럴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해자가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고려해 손해에 대한 부담을 배분하는 것까지를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피해자한테도 잘못이 있었어. 하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것까지 가해자가 다 배상해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웃집 짬뽕 시킨 집이라면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강아지를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겠지만 이웃 입장에서도 그걸 우리가 다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법적 정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배분적 정의라고 일컫는데요. 배분적 정의, 이것은 무엇이냐?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요.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면 그만큼을 뺀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다음 문단 같이 한번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과실도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한대. 배분적 정의. 자,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이 과실상계라는 것은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치, 피해자가 과실, 그러니까 나도 정말 본의치 않았지만 피해자도 본의치 않게 실수를 해서
결국에는 불법 행위가 이제 피해로 나타나게 됐을 때는 그만큼을 감액을 한다. 이걸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가해자의 과실도 왜 실수했니? 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사회 평균인들의 이 상식선 안에서의 실수였을 때 인정이 되는 거고, 가해자는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는 과실상계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나에서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민법에서 불법행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불법행위에 과실이 있고 고의가 있는데, 과실 중에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는 과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니? 라는 걸 물어봤죠. 나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행위가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동 불법행위라고 규정을 한다. 공동 불법행위가 가해자들의 고의 없이 난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어. 고의 없이 과실만에 의해서 발생했고, 그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자, 첫 번째,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은 감액할 수 있대요. 가해자들이 당연히 배상을 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만큼은 뺄 수 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치?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본의치 않게 실수였어.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주차장 입구에 고양이 그릇이 자꾸 있어가지고, 고양이 밥그릇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이렇게 고양이 밥그릇이 있는 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주차하고 나와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 밥그릇을 들어가지고 그냥, 어디에다 놓지? 하다가 분리수거장 옆에다가 놔뒀어. 여기가 밟고 놨겠네 하고 이렇게 놔뒀어. 나, 용의자일.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야. 집주인이 텃밭에서 일일 농사? 주말 농장? 그런 거 하고 나서 농약이 좀 남은 거야. 근데 그 농약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디다 버리지? 몰라. 그냥 들어있는 상태로 버렸어. 이것도 그냥 실수?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딱 봤는데, 분리수거하면서, 에이, 누가 이거를 이렇게 용액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버리려고 칼칼칼 버렸는데, 거기 앞에 고양이 밥그릇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농약을 먹고 죽었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과실이잖아요. 그치? 세 사람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행위죠. 고양이를 고의적으로 죽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단 말이야. 그럴 때 세 사람마다 잘못한 게 좀 다르겠죠. 누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 아무래도 농약을 좀 대놓고 버린 사람이 잘못을 했겠죠. 그쵸? 근데 그 농약이 그렇게 독한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농약을 그냥 분리수거장에 그대로 버린 사람이 잘못했을 거고, 그 다음은 그 농약을 뭔지는 몰랐을 수 있어. 근데 그걸 그냥 바닥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버린 경비 아저씨의 잘못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가장 경미한 잘못은, 자동차 주차장에서 여기 있으면 위험한데 해가지고 옮긴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미친 영향이 달라. 자, 그럴 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대요. 여러 가지로.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원칙이 나와 있어요. 원칙적으로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법률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용어, 기간, 예외. 원칙과 예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 나왔어? 원칙 나왔어. 그러면 원칙적으로와 예외적으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들이 무엇한대요? 연대한대요. 가해자들이 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 가해자들이 같이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 같이 연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 전체를 가해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대. 자, 그래서 피해자,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에 고양이를 데리고 외출 나온 이 피해자가 원래 고양이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동하는 그 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이쁜 고양이 어차피 자동차 안에만 있을 거니까 해가지고 차 안에서 있다가 문을 딱 열자마자 고양이가 이제 뽀르륵 나간 거였어.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겠죠. 자신의 이 반려동물을 간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겠죠. 근데 고양이가 뽀르륵 나가가지고 밥이 있네 해서 먹었다가 죽은 거야.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리 고양이가 죽었어. 우리 고양이 영국 혈통의 페르시안 고양이란 말이에요. 하면서 500만 원. 제가 입양했을 때 500만 원이었는데. 그럼 이 고양이 500만 원 다 배상해 주셔야죠. 아니 그쪽 잘못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피해자의 잘못,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를 제하고 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10%는 제하고 나머지 90%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농약 버린 사람, 농약을 바닥에 부은 사람, 그리고 고양이 밥그릇을 옮긴 사람, 이 세 사람별로 과실 비율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과실 비율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공동이서 연대해서 책임지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농약을 버린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을 했어. 집을 이제 경매로도 붙여야 되고 파산을 해버린 거야. 이럴 때는 경비 아저씨랑 그 고양이 밥그릇을 옮긴 차주 두 사람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과실이 경미한 가해자라도 본인 외에 다른 가해자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면 아까 이야기해서 경비 아저씨도 파산했고 집주인도 파산을 했어. 그러면 차주가 단독으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은 차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너무 억울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원래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한 사람이 책임져서 일단 돈을 다 주잖아. 그쵸? 자, 요런 장점이 있겠구나. 이게 무엇이었다? 연대 책임 배상이었고 한 사람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파산을 했어. 그럴 때는 다른 가해자가 과실 비율이 경미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방식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각이 피해자의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경미해도 관계없어요.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요. 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 갑이 가해자 을의 을과 병의 공동 불법 행위로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을 때, 자, 피해자가 갑이었잖아. 얘가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의 과실이 각각 피해자는 10, 을은 30, 병은 60이야. 그럼 병이 제일 잘못한 거잖아. 가해자. 이 둘이 가해자니까. 병이 제일 잘못했어.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10%이니 이 10%만큼 감액된 금액을 공동으로 책임져야겠지. 그치? 누구의 과실을 제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제외를 하고 공동으로 배상을 해야 되니까. 이때 법원에서는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잘못했냐만 법원이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너 얼마 배상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을과 병은 법원이 판단한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30 잘못했으니까 100만 원 중에 그럼 난 30만 낼게.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금액을 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혹시 병이 가장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60%라는 비율을. 병이 가장 잘못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 파산해버려. 병이 파산해버려. 파산 등의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30%의 과실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을이 연대 책임자라는 이유로 90만 원을 모두 배상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 과실 비율 10%인데 다 책임져야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독립적으로 일어나 여러 불법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공동 불법행위가 되는 때도 있는데 과실이 가장 적은 사람이 있는데도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한다면 특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배상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네. 그런 경우 초과 부담한 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거야. 병이 파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30%의 과실 비율이 있는데 90만 원을 결국에는, 그러니까 총 60%까지를 병이 잘못한 60%까지를 내가 지불을 했어.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한다? 소송할 수 있어. 이거를 청구할 수 있어. 야, 병아, 내가 너 대신 돈 내줬으니까 이거 나한테 줘. 라고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받기 쉽겠어요? 어렵지. 병은 이미 파산을 했잖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자, 그래서 하지만 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이미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면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진짜 답답한 법이네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를 고려해서 판례에서는요. 예외적으로 연대배상 방식이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데, 그러면 개별 배상 방식도 있는 거야. 그치? 그렇지? 개별 배상 방식도 있는 거야. 이 방식은 가해자 사이에 공모행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모행위는 내가 그러려는 의도가 있었던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우연하게 여러 가지의 이 행동들이 하나의 불법행위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이 소액 아닙니다. 거액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거액이고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손해를 끼친 영향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 각각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가해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합니다. 자, 이럴 때는 예외가 나왔다 그랬지? 원래는 어떻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는데 예외적으로 개별 배상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왜 예외인 거야? 야, 이런 경우에서는요. 법원의 판단으로 명확하게 너 얼마 배상해라고 지정할 수가 있대. 자, 중요한 부분 나와요. 실제 배상액을 지정한다. 누가? 법원이. 아까는 과실 비율만 정해줬었지. 연대 책임 방식에서는. 그런데 이 개별 배상 방식에서는요, 배상할 금액을 법원이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1의 과실 비율을 1대1, 피해자와 가해자 2의 과실 비율을 1대3이라고 판단해 가해자 1과 2 각각의 실제 배상금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가해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래서 원래 이 불법행위 이전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연대 책임 배상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얘는 한 명이 책임지고 줘야 되는데 이제는 가해자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다 청구를 해야 되니까 가해자들이 난 못 내 이래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는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가볍게 우리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면은, 가에서 우리나라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런 건 나오지 않았고 발전해온 과정 역시 나오지 않았죠. 그쵸? 두 번째,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사례를 그냥 진짜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했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구체적인 조항 제시도 없었습니다. 나에서 불법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고 각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결 방안 모색, 불법행위에 끼치는 원인 분류 없었죠. 나는 불법행위의 개념과 법률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이론적 배경, 다양한 학자들의 법률 이론 분석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이겠네요. 가와 나는 모두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밝히고 그 규정이 적용되는 양상을 다루고 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었어요. 내용 정리 여기까지입니다.